예, 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세무에게 6번째 강의입니다. 소득세에서는 2번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이배사근 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분류소득으로 퇴직양도.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너무 자세하게 말고 그냥 리뷰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 강의에 앞서서 그냥 리뷰한다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에서 처음 나오는 게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 금융소득의 일종인데요. 이자소득에는 이런 게 있다. 기업번부터 지역번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거 그냥 이자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 이자와 할인액, 이자 소득이니까 이자죠. 디귿번, 상호저축은행법, 다른 어떤 이익이다. 상호저축 은행이니까 은행으로 받는 건 이자겠죠. 그리고 디귿번 채권 또는 증권은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환매 새로 팔고 나서 새로 사가는 그런 조건부 매매 차익이 있다더라 하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입니다. 모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저축성 보험 차익인데 보장성 보험이 뭔지는 아시죠? 모르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인데 적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보장성 보험은 운전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또는 암보험, 실손 보험, 병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금이나 보장해주는 그런 게 보장성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은 매달 보험료를 내는데 만기가 돼가지고 만기가 되는 적금처럼 일시불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게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더 많더라. 더 많으면 그 많은 금액은 이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험 차익, 낸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을 때 그때 이자로 치고 이자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보장성 보험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죠. 이쪽은 저축성 보험은 그냥 실질이 저축이다 라는 거죠. B번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깊이 아실 필요 없고요. C번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영업 대금이다. 그럼 B자가 붙었죠. 영업 대금은 뭐냐? 영업 대금은 돈을 빌려주는 거를 업으로 하는 거를 할 때 영업 대금이라고 해요. 돈을 빌려주는 거 업으로 한다. 은행이죠. 대표적으로 은행이고, 또는 대부업 이런 사람들, 이런 업종을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걸 대금 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 빌려주는 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다. 일반적인 보통 법인이다. 보통 사람, 보통 법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를 받더라. 그런 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요. 업으로 하지 않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더라. 그게 비영업 대금의 이익입니다. 지금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천 인수도도 따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는 기로 하고요. 다음 C번은 2형번은 유사한 기억연득을 열면 시효까지 하고 유사하다면 다 이자소로 보겠다는 겁니다. 위와 유사한 이자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그리고 포괄적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열거주의라고 했죠. 열거주의라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과세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비슷한 걸 하면 열거가 되지 않더라도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소득. 그리고 파생상품 이자라는 게 있고요. 한번 읽고 이런 게 거의 이자 같은 성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자소득이고요. 이자소득 금액이 있어요. 이자소득하고 이자소득 금액하고는 좀 달라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자소득이니 이자소득 금액이니 별다른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이자소득하고 이자소득 금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 계산할 때는 종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죠. 근데 이자는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종수익 금액이 된다는 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그냥 이자소득 금액이 이자소득 종수익 금액이 된다는 거. 보통은 소득하고 소득 금액하고 구분할 때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에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자 소득에는 필요용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자 소득 금액이 그냥 이자 소득 종수익 금액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자나 배당 같은 거는 필요용비가 없기 때문에 좀 간편한 그런 면도 있어요. 어쨌든 이자 소득 금액은 이자 소득 금액, 필요용비를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 아시고요. 배당 소득입니다. 배당 소득 범위 또 기역부터 쭉 지역까지 있는데요. 그냥 배당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기억번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익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다. 그냥 배당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니은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건 또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배당금이고 의제 배당이 실제로는 회계에서는 배당으로 보지 않는데 세법에서는 배당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에서 약간 언급했었죠. 리얼번 인정배당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 소득 처분할 때 세무조정의 기속자가 주주라면 소득 처분을 배당으로 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법인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처분된 거면 세무조정 소득 처분에 의해서 배당으로 처분된 거. 이 배당으로 처분되면 기속자가 배당으로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고 그랬죠. 그거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연번 집합투자기구로 받는 거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업번 국제주재조정 간주입금 간주배당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업번 출자 공동사업자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받는 금액 배당 출자를 했기 때문에 배당으로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형번은 유사한 소득 이자 소득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죠. 포괄적 배당 기억연디글 열미연비업 시엇까지에 해당한 것과 비슷한 게 있다면 다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지역번은 역시 뭐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굳이 우리 시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배당소득 금액 아까는 이자소득 할 때도 이자소득 금액이 있었죠. 배당에도 배당소득 금액이 있는데 이제 좀 특이합니다. 배당소득 금액이 2배 사근 연기 중에 가장 특이해요. 이중과세 조정을 합니다. 그로스업이라는 걸 해요. 소득 금액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법인세 할 때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법인세에도 법인이 배당을 받는다면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이 배당 소득에 입금 물산이 하는 게 있었습니다. 비슷해요. 개인이 법인으로 배당을 받을 때 이때 배당받은 금액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것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재원으로 소득세 단계에서 배당받은 주주가 소득세 단계에서 또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똑같은 재원에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과세 제거하기 위해서 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과세되었던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 소득에 합산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고 나서 나중에 세액 계산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또 빼줘요. 그래서 소득 금액은 증가시키고 나중에 세액 계산 때 세금을 줄여주는 위에서 더해주고 밑에서 빼주는 이런 좀 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희한한 이 과세 과정이 나타나게 돼버렸어요.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따지다 보면 이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그냥 소득금액 계산할 때 일정액을 더해주더라. 그로스업이라는 걸 해주더라. 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해주더라.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또 본강에 가서 들으시고요. 배당 소득금액은 필요용비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그로스업 해준 거를 더해서 배당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당 소득금액은 배당 소득 종수익 금액 받은 금을 말해요. 받은 금액 배당으로 받은 금액에다가 기속법인세 이게 그로스업을 한 금액을 기속법인세라고 해요.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배당을 말합니다. 배당금 받은 금액에서 기속법인세를 더한 금액이 배당 소득 금액이 되더라라는 거. 여기서는 기속법인세라는 게 있더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넘어갑니다. 모든 배당을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배당
그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이중과세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깊이 있게 공부하실 테니까 지금 벌써부터 힘 빼시면 안 되죠.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그냥 과세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를 할 때도 있고 그냥 분리과세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종합과세 하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이자와 배당을 합해가지고 연 2천만 원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하고 조건 무종합과세 금융소득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합니다. 다른 소득, 이 집의 작은 연기 다 종합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고 2천만 원이 안 되더라. 그러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밑에 정리한 거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 때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 종합과세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하는 거고요. 분리과세 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끝나더라. 그럴 때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 무종합과세 합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그냥 과세 납세의무가 끝나더라 라는 거죠. 이 기준금액 2천만 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천만 원도 뭐 저절로 나중에 많이 보다 보면 기억되지 않을까요? 뭐 많이 보시면 저절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기억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중에 또 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죠. 2천만 원 기준이라는 거. 금융소득, 이자, 배당 두 개 합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다른 소득들, 이배, 사근, 연기 합해서 합산 종합과세. 2천만 원 안 되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끝나더라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건 무종합과세도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는 2천만 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 외국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외국의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면 또 외국의 법인에 투자했다면 그럴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만약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를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과세는 돼야 됩니다.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그것까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도 있습니다. 장기 채권 이자 중에 분리과세를 신청한 거, 뭐 비실명, 직장 공시초과 반환 거, 법원 납부하는 뭐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기타 뭐 금융소득 이런 거 항목별로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 정도 아시고요. 이거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이외에는 다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예요. 거의 대부분. 이거 위에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 무종합과세 이 두 개를 합한 거에 2천만 원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죠. 2천만 원 초과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다들 아시죠?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죠. 사업소득, 장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 반복이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사업 활동을 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요. 사업소득 과세 방법 보시면 거의 대부분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사업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과세하는 거죠. 근데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장사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데 원천 징수하는 거 부가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 또는 인적 용역 제공할 때 3%를 지급액의 3%를 원천 징수합니다. 봉사료는 조금 더, 봉사료는 5%예요. 이럴 때 원천 징수된 금액을 원천 징수되고 난 다음에 수령하죠. 보통 교수님들이나 시험 문제 출제를 교수님들이 주로 하시죠. 교수님들이나 또는 저 같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강연을 한다든지 또는 뭐 해설을 해준다든지 이럴 때 소득 받을 때 보통 3%를 떼고 소득을 받습니다. 이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이라든지 방문 판매원 등 이런 사람이 받는 사람 소득은 사업소득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을 하더라.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깊이 있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필요경비가 나옵니다. 사업소득에서의 필요경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데 어떤 걸 뺄까? 보시면 이런 내용들 뭐 필요경비 잔입도 있고 필요경비 불산입도 있고 필요경비 잔입은 뭐 송금 잔입과 비슷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은 송금 불산입, 총수익금의 잔입은 입금 잔입, 총수익금의 불산입은 입금 불산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목들이 나옵니다. 표가 있죠. 대표적인 종수익금액 불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항목들이 나오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익금액 불산입, 수익금액이 아니다. 입금 불산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자 배당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으로 따로 과세가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에서는 따로 과세하지 않아도 이자 소득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일단 자산평가 차익, 평가 자손을 필요경비 불산입이고 평가 차익은 수익금액 불산입입니다.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D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니까 사업소득으로는 불산입이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년도의 소득이다.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 전년도의 소득인데 단기에 이월돼서 소득으로 잡을 필요가 없죠. 전년도의 소득으로 과세가 된 거니까 올해는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가세 매출세액, 부가세 매출세액은 이거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니까 부채죠. 부채니까 당연히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수익금액 불산입. 그다음에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등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 내가 생산해가지고 뭔가 생산했는데 이게 부품이다. 어떤 기계 부품을 생산했다. 그거를 기계도 생산한다. 나는 부품도 생산하고 기계도 생산한다. 그럼 그 부품을 내가 생산하는 기계의 원료로 썼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쓴 거니까, 내가 만든 걸 내가 쓴 거니까 당연히 수입이 아니죠. 당연합니다. 당연한 걸 이렇게 써놨어요. 쉽죠? 필요경비 불산입은 이게 기획본이 많이 헷갈리십니다. 대표자의 인건비는 경비로 치지 않아요.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건비는 급여, 비용 맞습니다. 송금 맞아요.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건비를 경비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요. 이게 법인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종업원의 인건비는 경비 잔입하는데 대표자 인건비는 경비가 아니다. 경비 불산입. 다음에 소득세 및 지방세 소득분, 소득세,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이었죠.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도 송금 불산입. 법인세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소득세는 모든 걸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하는 건데 소득세를 경비 처리해버린다면 무한 반복해서 계산이 안 되는 불합리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소득세하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다 필요경비 불산입.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정할 수가 없고요. 일정한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송중단금 한도액을 초과하면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세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법인세에서도 접대비 같은 거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해줬죠. 넘어가면 송금불산입이었죠. 그래서 세금을 더 내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도 내에서만 경비 처리, 한도 넘어가면 경비 불산입.
벌금 과태료 같은 거 법인세랑 똑같고요. 개별 소비세 주주 교통에서 역시 법인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하고 거의 비슷하다. 사업소득은 법인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넘어갑니다. 근로소득입니다. 우리 2배 4까지 했고 이번에 근입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쉽죠. 월급입니다. 월급. 월급 또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은 거.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다 근로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등에 의해 쭉 있는데 상식적인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급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를 차감해가지고 총급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죠.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급여를 지급할 때 매달 급여 지급할 때 급여에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세금 같은 거 떼고 또 4대 보험 합해서 다 떼서 주죠. 200만 원 월급이라면 대충 한 20만 원 정도 세금과 4대 보험으로 뗍니다. 근로소득 원칙적으로 원천 징수 대상이며 매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연말정산하면서 제 13번째 월급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연말정산해도 환급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계산을 하는 기술이 적어가지고 일단 급여 지급할 때 떼는 돈이 많았습니다. 세금을 많이 뗐어요. 근데 요즘은 좀 세부적으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월급 지급할 때 세금으로 떼는 게 적어요. 대신에 4대 보험은 많아졌죠. 어쨌든 세금만 보면 세금을 적게 떼니까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는 돈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분은 좀 옛날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논리적이니까. 그래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서 정산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기억번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죠. 서류는 제출해야 되지만 연말정산 해주죠.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이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면 5월에 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대로 안 됐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 그러면 5월 달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가능하다. 왜? 연말정산할 때 제대로 못했다. 서류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확정신고 5월 달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신고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이게 근로소득이고요. 근로소득에는 비과세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의 경우는 이게 유리지갑이다 해가지고 모든 소득이 다 노출돼서 세금을 정확하게 냅니다. 그래서 비과세 해주는 게 좀 있어요. 좀 깎아준다는 의미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것만 몇 개 뽑아 놓은 거예요. 기억연득을 연면 미업 보시면 기억번에는 이거는 종업원 소유 차량입니다.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가지고 기름도 종업원 돈으로 넣고 해가지고 업무에 쓸 때 그럴 때는 20만 원까지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해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업무를 위해서 쓰니까. 그다음에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월 10만 원까지는 점심 식사대로 밥값으로 세금에서 빼주겠다. 비과세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디귿번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음식물 돈으로 받으면 월 10만 원만 비과세인데 그냥 식사로 사내 식당이 있어가지고 구내 식당이 있어가지고 식사로 받으면 그 식사는 한 달에 10만 원 넘어가는 식대가 들다 하더라도 다 비과세입니다. 돈으로 받으면 10만 원까지만 되고 식사 기타 음식물로 받으면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2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이에요. 보육수당은 또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 10만 원입니다.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이 아니고요. 자녀가 한 명일 때도 10만 원, 두 명일 때도 10만 원, 세 명일 때도 10만 원, 10명이라도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10만 원 비과세 해주는 게 어딥니까? 만족하고 살아야죠. 불만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10만 원까지, 자녀 보육수당은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리고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월정 금액 210만 원 이하, 월급 21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작년 직전과세 기간 작년입니다. 작년에 총급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만 이 사람은 시간의 근무 등 연장 근무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휴일 근무 같은 거 이걸로 통상 임금에 더해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광산 근로자 이런 근로자는 뭐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이게 수많은 비과세 항목 중에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니언 식대 월 10만 원. 띠거번 식대가 아니라 그냥 식사를 제공받는다. 그럼 한도 없이 비과세. 리얼번 보육수당 10만 원, 미연번 연구보조금 20만 원, 비업번 시간의 근무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거 조건이 있다는 거 210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조건 되면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거. 근데 왜 연 240만 원이야? 월 20만 원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월 20만 원이면 연 240만 원인데 똑같죠? 그런데 이런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달 잔업이 있는 게 아니라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잔업해야 되고 휴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오면 놀아요. 논다는 개념은 좀 그런데 어쨌든 근무 시간 채울 텐데 잔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계절별로 편중이 심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1년으로 잡은 겁니다. 월 20이 아니라 연 240으로 잡은 거예요. 넘어갑니다.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뭐 지금 그렇게 많이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시험에도 그렇게 자주 출제된 건 아닙니다. 많이 출제된 건 아닙니다. 연금소득, 연금 받는 사람들이 연금소득이 생기겠죠. 거기에서도 과세가 된다는 건데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연금을 납입할 때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수령할 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같은 거 계속 내면 소득공제를 받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받을 때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이고 일시불로 받는다.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돼버려요.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 그다음에 자기불입분, 운영소득 이런 거 좀 이상한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거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연금소득 금액은 여기서도 딱히 필요금기로 뺄 게 없어요. 그래서 연금소득 공제라는 공제를 세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도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죠. 연금소득 마찬가지 세법에서 정한 그런 공제를 해줘요. 한도가 있다는 거. 연금소득 공제는 900만 원 한도라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이 공적 연금소득하고 사적 연금소득하고 좀 달라요. 공적 연금소득은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런 나라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사적 연금소득은 일반적인 연금 말하는 겁니다. 공적 연금소득은 원천 징수하고 다음에 1월 달에 연말정산하면 끝납니다. 근로소득하고 비슷해요. 근데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 징수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말을 적용합니다. 1,200만 원 기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은 다음 1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준으로 1,200만 원 안 되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날 수도 있고 종합과세 해도 되고 그럼 1,2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해야 된다는 거죠. 기타소득 보겠습니다. 기타소득 개념. 기타소득은
2배4근 연에 해당이 안 되는 소득을 말해요. 양도소득도 아니고 대리소득도 아니고 2배4근 연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기타니까 다른 걸 거기서 해당 안 되는 걸 한데 모아가지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리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이렇다는 거고 여기서 기타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필요경비가 있어요. 기타 소득금. 필요경비가 있는 거.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죠. 있는 거. 그다음에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은 공제 같은 거 해주는 거고 이자 배당은 필요경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메뉴에 기타 소득에서 대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확실히 근데 기타 소득도 특별히 뭐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소득을 주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필요경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경비를 80% 또는 60%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히 차감할 필요경비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타 소득 100만 원이 생겼는데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필요경비로 90만 원을 썼다. 이게 입증이 된다. 그래서 빼서 기타 소득 금액이 1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게 입증이 된다면 이 필요경비가 입증이 된다면 이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필요경비가 입증이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받은 금액의 8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일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80% 또는 6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실제 경비가 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걸 인정해요. 인정한다 라는 거죠. 그 외에 80% 60%를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을 해줘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한다는 거죠. 80% 60%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시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또 특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번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보상. 그 다음에 니은번 다수가 순위 경쟁에서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보상. 공적인 상금이나 보상을 말해요. 이런 거는 노력 많이 했으니까 비록 필요경비로 돈을 들이진 않았지만 노력을 진짜 많이 했으니까 80% 필요경비 인정해줘가지고 세금을 굉장히 덜 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서 주택 입주 지체 잔금. 아파트 같은데 빨리 정해진 날짜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져요. 늦어지면 다른 곳에서 살다가 와야 돼요. 다른 곳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 주택 입주 지체 잔금입니다. 그럴 때 이거는 역시 고생했으니까 80% 인정해줄게. 세금 덜 내게 되고요. 리얼번 서화 골동품의 양도. 그림이라든지 골동품 양도할 때 이거는 이런 경우는 예전에는 과세 자체가 안 됐었는데 요즘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 양도가 1억 원 이상 또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은 90%까지 인정을 해줘요. 60%짜리가 있죠. 고객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등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 고객사업과 관련돼야 됩니다. 지역권, 지상권. 니은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을 대여 양도 대여 할 때 60% 인정해주고요. 일시적인 문예 창작소득. 시 같은 거 한 편 써가지고 어디 출품했는데 당선돼가지고 상금 받더라. 그런 거 이제 여기랑 종복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60%짜리인지 80%짜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문 사설 신문에 그냥 원고 하나 냈는데 그게 신문에 실려가지고 원고를 받더라. 그럴 경우는 여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문예 창작소득 60% 필요경비 인정받습니다.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정 용역. 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서 강연해갖고 강연료 받는데 그건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다른 학교 가가지고 강연해갖고 강연료 받는데 그거는 기타소득입니다. 60% 필요경비 적용되는 기타소득이죠. 기타소득 과세 방법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잡한 거 할 때는 아니에요. 무조건 분리과세도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도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권입니다. 복권 당첨되면 무조건 분리과세 해서 원자력 누수로 끝나요. 근데 무조건 종합과세는 뇌물, 대표적으로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 거의 범죄 같은 거죠. 그리고 계약의 위약 계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뇌물을 지금 주면서 원천 징수도 하고 이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십시오라고 절대 말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추후에 검찰, 경찰 수사해가지고 뇌물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뇌물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생긴 거 아니냐, 세금 내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웃긴 이야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을 위약 또는 해약할 때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는 이게 위약금으로 물어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야기고, 선택적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외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거 이외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분리과세로 끝나도 되고, 아니면 종합소득에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한다는 겁니다. 아까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준이었었죠. 선택적 분리과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300만 원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원천징수 역시 일반적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랑 비슷한데, 이때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 차감한 거, 기타 소득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 보통은 20% 세율을 적용해요. 20%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해가지고 역시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면 거의 무조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60% 필요금비가 인정되는 강연료, 일시적 강연료 100만 원. 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자가 100만 원에서 60% 필요금비 차감해가지고 60% 차감하면 40만 원 되겠죠. 40만 원 중에 20% 곱해가지고 세금을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빼기 100만 원에 60%, 60만 원 빼주면 40만 원, 40만 원 곱하기 20% 하면 8만 원이 나옵니다. 이 8만 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실제로는 8만 8천 원을 원천징수해요. 10% 지방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이게 기타 소득 원천징수 방법이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마 투표권 등 일정한 경우 이외의 기타 소득 금액, 이건 이외입니다. 이외 일정한 일반적인 기타 소득 금액을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안 해요. 계산을 해보면 일시적 강연료 12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때는 12만 원에서 60% 필요금비 인정이 되니까 60% 차감한 금액이 4만 8천 원이에요. 5만 원이 안 되죠. 이게 세금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은 필요금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차감하니까 5만 원이 안 되네. 이럴 때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전액 다 지급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역시 지금은 워밍업 하는 시간이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초개념 OX 한번 풀어보시면서 앞에 내용 비교하면서 스스로 OX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